예,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업이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던 객관주의 교수 이론의 근간이 되는 수업이었다면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가 협동학습 중심이죠. 모둠활동 중심의 수업 실현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모둠활동이 중심이 되는 협동학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협동학습이라는 거의 특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호 의존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에요. 큰 틀로 얘기하면. 자,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구성원들 간 상호, 바로 학생들 간에 서로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슬레빈의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로 보면 협동학습의 원리로서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집단 보상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팀 점수를 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집단 보상이죠. 전형적으로. 개별로 점수를 주고 끝낸다. 나 시험 봐서 맞은 점수가 내 점수다. 이거는 개별 보상이고 팀 점수를 준다. 이거는 집단 보상이라고요. 개별 시험 볼 때는 나 공부 안 하고 내가 시험 봐서 점수 잘못 맞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어. 나는 내가 공부 안 해서 점수 안 받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나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엄마, 아빠 외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팀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놀아버리면 팀에서 점수가 깎일 거고 팀 점수가 깎이면 당연히 같은 그 팀의 모둠의 멤버들로부터 비난을 받겠죠. 너 때문에 우리 조 점수 깎였어. 라고 비난이 되겠죠. 바로 개별 책무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점수 까졌어라는 개별 책무성이 존재를 해요. 또한 이 협동학습할 때 가장 근본은 매 수업 프로그램마다 매 수업 과제마다 조장을 달리 둔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를 달리 배정을 한다고요. 이전에 리더를 했던 사람은 못 맡도록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 기회를 균등 제공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협동학습을 할 때는 이질적인 학생들끼리가 소집단을 형성하는 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인데요. 그러한 유리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훨씬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질 소집단 구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질 소집단이 되는 게 유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수업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질 소집단을 하지 않으면 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나눠서 해볼 수가 있겠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즉 동기는 A 학생이 처음에 40점 맞았어요. B 학생이 진단평가를 했는데 8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향상 점수를 채택하는 거예요. A 학생이 100점을 맞으면 A 학생은 60점이 향상이 돼요. B 학생이 100점을 맞으면 20점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주는 겁니다. 80점을. 이게 무슨 효과를 갖느냐? 만약에 공부 잘하는 B 학생이 C 학생 80점짜리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둘이 다 맞아봐야 40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둘이 다 맞아봐야 향상점수 20점씩이니까 합해서 40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A 학생이 끼므로 인해서 80점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자기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야를 열심히 알려줘서 야가 60점 맞도록 하면 자기가 80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애를 끼면 서로 알려줄 일 없고 기껏해서 다 맞아봐야 최대한 맞아봐야 40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0점이니까 4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멍청한 애가 아니라면
좀 나보다는 못한 애, 점수 좀 낮은 애를 같은 조언으로 해서 해야지 내가 점수를 더 잘 받겠구나. 즉 자연스럽게 향상 점수를 취함으로써 얻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질적인 소집단이 형성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동기론 입장의 수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기론의 수업 방법들은 공이 향상 점수를 채택을 해요. 과제 분담 학습, 팀 성취 분담 학습, 팀 경쟁 학습, 팀 보조 개발 학습. 이건 좀 이따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면 예를 들어서 과제를 혼자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내요. 비구조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내요. 그래서 마을 환경을 한번 해결할 문제를 내보자 라고 하면 그걸 할 때는 혼자서는 죽어도 그 해결책을 낼 수가 없죠.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회 응집성을 추구하는 수업의 방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 누구는 요약 정리를 잘하는 학생, 누구는 자료조사를 잘하는 학생, 누구는 아는 사람이 많은 학생.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다 결합할 때에만이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즉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갖고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과제인 거죠. 그런 과제를 내는 방식이 사회 응집성을 노리는 수업 방식입니다. 함께 학습하기, 집단 탐구 모형, 자율적 학습 모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협동학습이 교사 중심의 강의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협동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뭔가 강의법이 갖지 못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겠죠?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강의법을 할 때는 교과서만 달달달 하죠. 그런데 협동학습을 통해서 필요한 조사를 도서관에서 자료도 조사하고 인터넷을 뒤지기도 해서 자료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과 지식이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장점이죠. 두 번째는 상당한 수준의 꽤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같이 풀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제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과제를 잘 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교과서에 답정 너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과제들을 풀면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의식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구성원인 조원이 갖고 있는 지식도 활용하는 거고, 걔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구성원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 다들 모여서 자료조사 같이 해. 다들 모여서 자료 정리 같이 해. 다들 모여서 요약자료 같이 만들어. 이러면 낭비가 되죠. 너는 사람을 잘하니 전문가 한번 섭외해봐. 너는 자료조사 요약 정리를 잘하니 도서관에서 자료 정리해. 너는 검색을 잘하니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봐. 나는 전체 기획을 잡아서 발표 준비를 할게. 나는 자료 만드는 건 했고 네가 발표 잘하니까 발표는 네가 해. 라고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즉 역할 분담을 하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각자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뿐 아니라 자기가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고요. 엄마 찬스도 쓰기도 하고 친척 찬스를 쓰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인터넷도 뒤지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용한 모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단점은 조별로 나눠서 활동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모든 조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러한 결과물을 냈으니
이러한 과정을 거쳤겠지라는 걸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국은 결과물을 중시하게 돼요. 결과 낸 걸 갖고 점수를 주게 되니까 결과물을 중시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학생들이 발표자를 준비하게 되면 자기네가 10을 조사를 했어도 발표자를 삼는 건 2,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었던 7이라는 정보 안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굳어질 우려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발표자리에 담기면 선생님이 그건 잘못된 지식이야, 이건 이렇게 봐야 되라고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겠죠. 근데 그거는 열에 둘, 셋이고 지금 중간 과정에서 이제 요약 정리돼서 들어가서 없어진 지식이 7이 있지 않습니까? 7 안에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내용이 굳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결과물과 학습이라는 게 강조되기보다는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는 이런 집단 응집성이 학습보다 더 강조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놀이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의도했던 학습 효과라는 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최대한 협동을 할 수 있도록 이질 소집단을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할이 별로 없을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언 안에는. 아니면 과제 유형에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네가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런 과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넌 그냥 점수 줄 테니까 가만히만 있어 가 되는 모멸감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입니다. 또한 애들 입장에서 처음부터 협동학습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의도 해봐야지 제대로 아는 거지, 처음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모르는 상태의 애들에게는 다 일일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협동기술로 가르쳐야 되는 게 청취기술이에요. 청취기술이 뭐냐면, 팀의 조장의 역할이 뭐냐면 학생이 조원들이 얘기한 거를 그걸 요약 정리를 해서 자기가 말을 바꿔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시간을 분할해 주는 거죠. 한 사람이 발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2분, 한 사람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그 다음에 이제 번갈아 하기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발언 막대기를 주고 그 발언 막대기를 집은 사람에 한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 그 발언 막대기 집은 사람만 발언을 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야 된다. 또한 발언을 했던 사람은 그 발언 막대기를 다 자기 발언이 끝나고 나면 꼭 놔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 막대기를 쓰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동그랗게 놓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각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얘기를 주장을 하고 남 얘기를 잘 듣게 만드는 훈련들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팀 조장의 경우는 역할을 한 분야를 맡아서 하면 안 되고 각자 역할들 안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도움 주는 방법들도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결국은 좋은 결과물을 내서 같이 높은 점수를 맞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래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확인해주고 같이 어려운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애들은 처음부터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서 같이 좋은 결과를 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죠. 또한 각자가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칭찬하기 기술들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피드백을 통해서 강의를 할 때는 피드백을 통해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 자리에 다 없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칭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칭찬하는 기술을 익혀주셔야 되는 거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인정 막대기입니다. 자, 오늘 가장 기여 많이 한 사람 지적해봐. 그러면 같이 지적을 많이 당한 사람한테 조장이 그러는 거죠. 네가 제일 표를 많이 받았다? 자, 자료조사에 가장 가장 도움이 컸던 사람 지적해봐. 각자 이런 걸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성과를 인정해 주는 걸 하도록.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듣도록 하게 하는 정중하게 다루기 같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해주셔야지 알 수 있고, 바로 협동학습 안에서 이런 기술을 지도하실 때는 바로 강의법에 의한 전달이 주로 이루어지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협동학습과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학습법에서 보면 그렇게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삽질 잘하는 팀은 삽질팀, 나무 캐는 팀은 톱질팀, 그 다음에 벽돌팀에서 소집단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소집단 학습과 지금 슬레이빈이 얘기하는 협동학습은 뭐가 다르냐? 조별로 나눠서 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 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아셔야 되겠죠. 전통적 소집단 학습에서 삽질하는 팀이다 그러면 각자 맡은 구역 알아서 그냥 혼자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서로 같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가 파, 여기서 여기부터는 그 다음 사람이 파고, 정해주니까 상호작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구구역만 알아서 파면 돼요. 삽 가지고. 반면 협동학습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놓고 서로 회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진행해 나가야 되고 점검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상호작용과 공동 성취에서 엄청나게 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이거 잘 됐어? 하고 조장은 확인하고, 안 됐으면 모여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방향 한번 아이디어 모아보자. 내고 해서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단 구성에 있어서 소집단 학습의 경우는 삽질 잘하는 사람은 삽질팁으로만 모이잖아요. 그래서 동질한 집단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협동학습은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료 정리 잘하는 사람, 사람 섭외 잘하는 사람, 자료 조사 잘하는 사람, PT 자료 잘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발표 잘하는 사람과 같은 다양한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 집단을 구성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죠. 개인 책무성에 있어서 전통적 소집단 학습은 삽질하는 팀, 자기 맡은 구역 삽질 다 끝냈으면 자기 일 잘한 거고, 못했으면 선생님한테 혼나겠죠. 그래서 개별 책무성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삽질팀 전체 팀원들이 공동으로 벌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구역 못 봤으니까 얘만 벌 받는 거죠. 반면 협동학습에서는 팀별로 모든 별로 성과를 주기 때문에 성과가 낮았는데 기억 못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너 때문에 우리 점수 떨어졌다라는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에 대한 개별 책무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또한 전통적 소집단 학습에서 삽질팀에 있어서는 삽질 제일 잘하는 애가 항상 조장이 됩니다. 한 번 조장은 1학년 1학기 때 조장했던 애는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삽질팀을 맡으면서 조장을 해요. 반면 협동학습에서는 매 과제마다 조장을 바꾸도록 강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도력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전통적 소집단 학습에서는 자기가 삽으로 파야 될지 안 팠으면 선생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혼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책임이에요. 하지만 협동학습에서는 책임성을 공유하죠. 조장으로서 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점검하고 도와줬어야지 하고 같이 공유하게 되죠. 전통적 소집단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 삽질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하는 역할만 해요. 살펴보는 역할만 해요. 톱질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벽돌 잘 굽고 있나 감시하는 역할만 한다라면 협동학습에서는 교사가 적극 개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협동학습하는 모습을 가서 선생님이 보면 선생님이 잠시 애들 토의하는 걸 진행되는 걸 가서 보면서 일조에 갑니다. 일조에 가서 너희들 어떻게 진행됐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들어보고, 너희들 이런 문제 발생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논의 안 됐어? 논의해봐. 이렇게 가서 알려줍니다. 2조 가서 너희들 어떻게 진행됐어? 어디서 막혔어? 그러면 막힌 거 얘기해봐. 해서 그걸 해결사로서 개입을 해요. 자, 해보고 안 되면 또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해. 라고 해서 적극 개입을 합니다. 각 조별로.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전통적 소집단 학습에서의 평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삽질하라고 맡았는데 했냐 못했냐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너 다 못했네? 빵점. 너 다 하고 초과 달성했네? 100점. 이런 식으로 개인 점수로 반영하는 거죠. 반면 협동학습의 경우는 팀 프로젝트 발표 결과를 봤더니 너희 조 총 100점 만점에 50점이야. 너희 조 총 100점 만점에 96점이야. 라는 개인 점수를 반영하고요. 집단 점수를 반영하는 거죠. 팀 점수를 반영하고 개인 점수를 섞어서 반영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A조 조원들은 자기를 뺀 나머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세요. 그러면 철수 몇 점, 영희 몇 점, 희동이 몇 점 해가지고 자기를 뺀 나머지에게 점수를 주도록 한 거죠. 각자가 다. 그래서 이 점수를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점수를 주도록 하고 그 점수를 평균해서 개별 점수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팀 점수 50점 만점에 몇 점 플러스 개인 점수 이거 합산해서 주면 팀 점수도 반영할 수 있고 개인 점수도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개별 점수만 반영할 수도 있어요. 팀 점수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은 그냥 너 여기까지 다 못 팠으니 빵점, 다 팠으니 100점 이렇게 그냥 개별 점수로만 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협동학습의 기본 그 방향성, 기본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과 협동학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좀 명확하게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협동학습의 방법 안에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객관지 교실론 안에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 문제학습, 프로젝트학습, 발견학습, 탐구수업이라는 형태의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협동학습의 방법 안에도 다양한 유형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념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과제분담학습이라는 개념을 익히는데 여기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제분담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30명의 집단을 한 6명씩 한 개 조로 해서 5개 조를 만드는 거예요. 원집단을 나눠요. 나눈 다음에 각자가 다 전문가로서의 그 집단에 파견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각 사람이 하나씩 도형 맡을 사람 1명 맡고 연산 맡을 사람 1명 나오고 도형, 연산, 확률 맡을 사람, 그다음에 통계 맡을 사람, 그다음에 뭐 맡을 사람 해서 6명이 각자 한 분야씩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가서 각자 학습을 해요. 도형 학습을 하고, 연산 학습을 하고, 확률 학습을 하고, 통계 학습을 하고, 각자 맡은 분야를 학습을 한 다음에 다 익힌 다음에 다시 원집단에 가서 자기가 도형 맡아서 공부한 부분들을 나머지 학생들, 자기 원집단에 가서 가르쳐 줍니다. 즉, 각자 한 분야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를 뺀 나머지는 도형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서 도형에 대해서 나머지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산에 대해서는 다음 집단에 왔던 애가 와서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학습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다 해보는 거죠. 교수 학습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분담학습은 사실은 무엇을 협동학습 형태로 바꾼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강의법을 학생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법을 학습하는 형태로 협동학습 형태로 바꾼 게 바로 과제분담학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과제분담학습의 그 직소 원인은 바로 원집단에 전문가 집단 구성하고 원집단으로 돌아와서 평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보세요. 자기가 도형 전문가예요. 근데 내가 우리 구성원들한테 도형에 대해서 완전히 잘 가르쳐줘. 그러면 자기가 강점을 갖고 있는 데서는 점수는 똑같이 받죠.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연산을 했던 애가 자기한테는 잘 안 가르쳐줘.
그러면 자기는 연산하는 점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점수를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자기만 잘 알고 있고 남한테 열심히 가르쳐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대충만 가르쳐주고 자기는 잘 받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 향상 점수로 바꾸자. 그러면 내 점수가 높아지려면 같은 조원들의 점수가 높아져야지 점수가 높아지니 향상 점수를 하면 협동학습이 잘 이루어지겠네. 그래서 향상 점수로 바꾸는 게 직소2에서 바꾸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바꿔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 애들이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은데 얘네들이 놀아버렸어. 놀아버리면 도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배우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 가서 도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결국 여기서 놀아버리면 얘네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전체가 다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여기를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퀴즈를 두는 방법을 하나를. 퀴즈를 두면 퀴즈 볼 거야? 하면 열심히 하겠죠. 또 여기서는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집단이 놀아버렸어. 여기서 애들이 놀아버렸어요. 얘네들은 공부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그 수업을 얘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 그러면 여기서 학습 실패가 발생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퀴즈 볼 거야? 이렇게 각각 짜갈라서 학생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쳤는지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한번 학습기회 제공하고 전체 한번 학습기회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점차 나아간 게 직소 1, 2, 3, 4로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직소라는 게 바로 과제를 분담한다. 여기 그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이상한 모양의 그림 이렇게 끼워서 맞추는 거. 이걸 직소 퍼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 뜯어갖고 도형, 연산, 조각조각을 맞춰서 학습해 나간다라고 해서 과제 분담 학습. 직소라고 그림 맞추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과제 분담 학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제 분담 학습은 전형적으로 강의법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경우, 그래서 2는 직소 2에서 들어간 거, 3은 직소 3에서 들어간 거, 4는 직소 4에서 추가 들어간 거예요. 기본 개념은 같아요. 원집단에서 공부 안 된 거 막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공부 안 되는 거 막기 위해서, 중간에 퀴즈 실시하고, 그다음에 남 잘 안 가르쳐줘야 되는 거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상 점수를, 팀 점수를 주고 이런 것들로 개선시켜 온 게 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수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강의법을 협동학습 체제로 바꾼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강의법 말고 문답법을 협동학습 체제로 바꾼 것들이 있습니다. 문답법을. 그게 바로 팀 성취 분담 학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구구단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시적 수업을 통해서 구구단의 개념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짝꿍끼리 조를 짜요. 바로 연습을 위한 팀별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연습 서로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는데 같은 조원끼리 이렇게 둘이 앉았기 때문에 만약에 향상 점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애가 끼리끼리 하려고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향상 점수를 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명이 함께 나온 향상 점수를 합해서 그 점수를 그 팀의 점수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팀 점수 게시구상이죠. 그러면 연습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두 명이서 할 때 1은 2, 2는 4, 3, 7은 21 하고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기 연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답법을 협동학습 체제를 바꾼 게 팀성취 분담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시적 수업, 강의법에 연습만 협동학습 체제를 바꾼 거. 이게 문답법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의 다른 방식으로서 개별 학습을 하는 방식이 있죠. 지시적 수업을 한다는 거는 강의식 수업을 한 거잖아요. 개별 학습이 아니라 집단 학습을 한 거잖아요. 반면 교재를 주고 교재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개별 학습을 하되,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해서 그 진단 검사를 같이 도와주도록 하는 거죠. 짝이 문제 푸는 것들을 도와주고 점검을 해주는 거죠. 제대로 풀었나, 못 푸는 게 있나. 그 점검을 짝이 해주는 거고, 단원평가 문제가 그 교과서 뒤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봐가지고 80% 이상 맞으면 나름 목표 달성을 했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점수를 내는 거죠. 개별 점수를. 그래서 그 점수를, 팀 점수를 합산을 해요. 팀 점수를 합산을 해요. 2명의 팀의 점수를 합산을 해요. 합산된 점수가 평균 팀보다 높으면 초과 보상을 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예요. 평균 팀 초과. 못하면 그냥 그 점수 그대로 주는 거고. 그러면 평균을 넘으려고 경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팀보조 개별학습이 여전히 문답법인데, 이거는 집단학습, 개별학습으로 체제를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강의법과 문답법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문제 해결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사회 응집성을 추구하는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학습하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맨 처음에 함께 학습하기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공통의 과제를 냈어요. 이번에 우리는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각 조별로 조가 여러 개 있죠. 각 조별로 작성해 와서 발표하세요. 독일 과제예요. 마을 환경 개선. 여기에 애들이 PT 자료 만들어 갖고 와서 발표를 해. 다음 주 와서 동일한 마을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PT 자료 와서 발표해. 동일한 발표를 해. 그러면 선생님은 얘네들을 비교해 가면서, 발표물을 비교해 가면서 점수를 주는 거죠. 1조 몇 점, 2조 몇 점, 3조 몇 점 하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학습하기 방식입니다. 동일한 과제가 부여가 됐죠.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처리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 방안을 냈겠죠. 어떤 문제가 되냐면, 동일한 과제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팀 간 경쟁이 치열해요. 대신 안에서의 소속감은 높아요. 우리 조 잘 돼야 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조를 비난을 하거나 옆에 조가 만든 거를 회방을 놓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 학습하기를 했더니 팀 내 결속은 잘 되는데 팀 간 반목이 심해서 싸우고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팀별로 과제를 달리해야겠네 해서 나온 게 바로 집단 탐구 모형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마을 환경을 주는데 1조는 물, 2조는 공기, 3조는 쓰레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놓고 점수 주는 거예요. 타 팀에 대해서. 선생님도 점수 주고 합산해서 점수 주는 거죠. 그러면 1조가 잘했는지 2조가 잘했는지 3조가 잘했는지에 대해서 점수는 줄 수 있으면서 팀 내 알아서 높은 점수 받으려고 협동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팀 간에는 경쟁할 게 없죠. 주제가 아예 다르니까 타 팀에 뭘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달리줌으로써 팀 간 반복하는 것들을 없앤 게 집단 탐구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집단 탐구 모형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팀 간 반목은 없어요. 근데 팀 안에서 누구는 손 놓고 놀아버려. 그래갖고 몇 명 애들만 이거 프로젝트 한다고 낑낑대고 막 난리가 났어. 밤새고. 그럼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율적 협동학습 모델이에요. 각 사람마다 너는 발표, 너는 상수도, 물을 주제를 나누는 거예요. 상수도. 너는 하수도,
너는 구청에 가서 면담, 너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조사, 너는 발표 자료 준비, 너는 발표. 그래서 각자 역할을 다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합니다. 만약에 발표가 제대로 안 됐다. 자료 준비는 돼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발표자 누구지? 너 왜 안 했어? 하고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자율적 협동학습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이해가 다 끝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놓고 나서 여기를 보면 이제 함께 학습의 하기는 이질 소집단 구성을 해서 집단별 과제를 협동 수행해요. 마을환경 문제를 공이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개별 시험 보고 성적에 대해서는 집단평균, 팀 단위로 점수를 주는 거죠. 집단 탐구 모형은 조별 반목이 너무 심하니까 각 조별로 다른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별로 풀이해오도록 해오는 수업이죠. 자율적 협동학습은 그렇게 집단 탐구를 했더니 노는 아이가 있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애가 있고 봉효과가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각각이 다 주제를 맡아서 역할 분담을 한 거를 선생님이 제출해서 받아갖고 들고 있도록. 그래서 안 했을 때 누가 안 했는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 자율적 협동학습 모델이죠. 자, 이렇게 돼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마을 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냅시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실천 대안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마을 환경 개선에 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나면 자아실현의 경험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다양한 조사를 해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도출을 했고 내일부터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하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요. 마을 환경 개선이라는 게 어른한테 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들이 그걸 해낸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 협동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들도 배우지만 선생님도 스스로가 배워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수업 방식이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프로젝트 학습법이나 문제 해결 학습, 발견 학습, 탐구 수업과 같은 절차 중심의 수업을 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함께 학습하기, 집단 탐구, 협동 학습이죠. 요 세 개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함께 학습하기가 먼저 나왔다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단 탐구가 나왔고 집단 탐구가 무임승차나 봉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이 나왔고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 이런 함께 학습하기의 개념은 어떤 거를 제가 우연히 봤냐면 영화에서 한 그 백인 여자 선생님이 흑인 그 학교의 교사로 국어 교사로 간 거예요. 영어 교사로 간 거죠. 근데 아이들이 흑인 학교라는 데가 그냥 중간중간에 거의 여자애들은 임신해가지고 자퇴해서 결혼하고 막 이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학업 성취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뭘 했냐면 흑인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 초에 과제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조별로 나눠서 조별로 경쟁을 해서 점수를 딸 거야. 이긴 팀한테 6점을 준다. 6점씩 따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합산해갖고 가장 점수가 높은 조는 나 선생님하고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같이 먹도록 하자 라고 했어요. 아이들 중에서는 자기 평생에 먹어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스테이크를 준다니까 반신반의하죠. 누가 선생님들이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신경 써준 선생님도 없고 해서 정말 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정말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니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국어 공부를 하는데 시 하나를 놓고 관점 비교를 해서 조사를 막 해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수업 끝나고 놀았으면 놀아도 됐는데 이 점수를 잘 받으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니까 점수를 잘 받으려고 도서관 가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막 점수를 내죠. 물론 그 와중에 팀 간 반목이 일어나면서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 가장 높았던 성적을 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학칙이 출산을 해야 되는 아이는 학교를 자퇴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우는 과정이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싸워서 결국은 쟁취해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그러죠. 우리가 했던 수업, 시를 놓고 비교 분석을 했던 수업은 대학교 영문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너희 수준이 대학교 영문학 수준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못한 게 아니니 너희들은 정말 잘할 수 있으니 학업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았던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니다. 그게 바로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학습하기, 집단 탐구,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은 선생님이 어떠한 동기부여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요 근래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실현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자, 이러한 모든 활동에서 왜 나의 모든 활동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과연 팀 간 반복 가능성은 없는지, 과연 팀 내 무임승차나 보응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없는지, 과연 각각의 것들의 주제들을 각자 맡아서 하다 보니 전체 결과물 도출에 관심을 갖고 학습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요소라는 거죠. 자, 요까지가 전형적인 학습의 유형이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고요. 자, 이러한 수업 방식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정보 수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잘 보시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우리의 현대의 이기, 자료 수집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현대의 이기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터넷이죠. 웹 안에는 엄청난 정보의 보고이자 웹 게시판, 단톡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교실에 있지 않아도 휴대폰들을 이용해서 단톡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시간, 공간의 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웹이라는 걸 활용하면 이러한 협동학습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웹이라는 것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웹 기반 협동학습이에요. 기본 방식은 여기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웹을 잘 적용할 것인가의 부분이죠. 나아가서 웹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죠. 가장 큰 한계점은 웹이라는 게 첫 번째는 웹페이지 안에는 잘못된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 움직이는 거 보는 거 통제하기도 쉽지 않은데 인터넷을 뒤지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업 준비 안 하고 맨날 그냥 서로 그냥 놀고 있는지 그걸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웹 기반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는 스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수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따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제 분담 학습을 하게 되죠. 과제 분담 학습은 이미 설명드렸어요. 원집단을 우리 반을 30명을 6명씩 해서 6명씩 조를 5조를 짜고 그 5조에 대해서 도형 전문가 하나씩 추천받고 연산, 확률, 통계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각각 맡아서 가르칠 영역을 나눠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자기 소속 집단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각자 가르치는 거죠. 도형한 사람은 도형 가르치고 연산해온 사람은 연산 가르쳐주고 확률한 사람은 확률 가르쳐주고 통계한 사람은 통계 가르쳐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과제 분담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맞추기 하는 거 보면 조각조각 나뉘어 있어갖고 이게 와서 맞춰지면 전체 그림이 맞춰지잖아요. 이게 조각조각 나뉜 거예요. 조각조각. 와서 하나하나씩 맞춰주면 이 그림이 전체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소라고 얘기한 거고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소라는 퍼즐이 흔한 퍼즐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퍼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과제를 나눠서 했다 그래서 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직소라는 개념이 아주 잘 맞는 거죠. 조각조각 나눠서 했다가 다 모아지면 전체를 다 배우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그냥 읽어두시는 걸로 충분하고 여기에서 갖고 있는 이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여기서 놀아버리면 여기서 못 가르치겠네. 여기서 놀아버리면 얘네들 다 학습 실패하네. 전체를 다 한번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연상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평가를 할 때 개별 점수를 주면 남을 잘 안 가르칠 수 있으니 향상 점수를 주는 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네 라는 것들은 다 유추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이걸 1과 2가 무슨 차이가 있고 2가 3가 무슨 차이가 있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개념만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즉 직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점수로 주면 안 되고 이렇게 향상 점수를 줘야지만이 되잖아요. 바로 향상 점수에 의해서 동기부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질소 집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향상 점수 산출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팀 성취 분담 학습의 부분은 구구단 연습하는 거예요. 스튜던트 팀 어치브먼트 디비전. 그래서 2인 1조 구구단 연습하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상을 딱 그걸로 하시면. 연습을 왜 합니까? 구구단 완벽하게 외우는 게 목적이죠. 집단 보상, 개별 책무성, 성취 결과, 군능 분배, 팀 단위로 해야지 같이 열심히 연습시키고 같이 연습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점수 더 잘 받으려고. 향상 점수를 쓰겠죠. 향상 점수를 써야지 이질소 집단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향상 점수를 안 쓰면 잘하는 애들끼리 해갖고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겠죠. 못하는 애들은 서로 잘 못 가르쳐주면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도 여전히 향상 점수에서 동기부여하는 동기를 중요시하는 수업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팀 경쟁 학습은 팀 간 경쟁을 하는 학습이에요. 최우수 팀을 선정해서 능력 있는 학생 2명을 뽑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 백인 여성 선생님이 미국의 그 학교에 가서 미국의 흑인 학교에 가서 그 했던 게 딱 이 팀 경쟁 학습의 사례예요. 경쟁 구조. 팀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팀 구조 개발 학습은 팀 성취 분담 학습이 지시적 수업을 하고 연습만 팀을 짜는 데 비해서 이거는
개별 학습으로 학습지 우리가 전달받아갖고 그걸 풀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핀란드에 보면 교과서가 있고 워크북이 있어요. 교과서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쓰여 있는 책이에요. 뭐 길이는 무슨 개념이 있고, 뭐 재는 방식에는 뭐 어떤 거 있고, 이런 내용들을 써 있는 게 교과서라면, 워크북은 그 단위를 변환하는 것들을 직접 풀어보도록 하는 책으로 돼 있는 게 워크북이에요. 이 워크북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공통으로 해서 무조건 누구나가 다 공유해야 되는 공통학습 파트가 있고, 관심 있어 하는 학생은 더 나갈 수 있도록 심화 파트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은 이거를 풀어서, 공통 부분을 풀어서 다 해서 수업 마칠 때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점검을 해요. 스스로 점검까지 해서 틀린 거 맞은 거 왜 틀렸는지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요. 바로 전형적인 개별 학습이죠. 개별 학생들 스스로가 다 공통으로 지식 수업을 한번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가 다 이 워크북을 풀면서 개별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할 때 학습을 포기하는 애가 없도록 하려면 같은 팀원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팀보조 개별 학습이에요. 2인 1조가 돼서 서로가 같이 너 이거 틀렸다, 이거 이런 개념이다 설명해주고 하는 것들을 밟아가는 게 바로 팀보조 개별 학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함께 학습하기부터 이제 사회 응집성을 추구하는 수업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